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는 태양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처럼 행성을 거느린 3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행성이죠. 인간이 관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그런 은하가 우주에 1000억 개 정도 존재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모두 합쳐 800만 종 정도 됩니다. 물론 개체수가 아니라 종의 개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역시 인간의 관찰과 경험 한계 내의 이야기입니다. 더 작은 생명체들, 이를테면 완보동물이나 박테리아, 고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mm의 바닷물 속에는 약 2억 5천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닷물 속에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셈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근대적 믿음과 확신, 어쩌면 오만. 그것이 불러온 수많은 성취와 재앙, 그리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위대한 망각. 인간의 예측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 X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죠.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약 20만 년 전의 일입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살았던 인간의 조상들은 바이러스에 그리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호모사피엔스의 비약적 지배 상황이 도래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인간은 38억 년 지구 역사상 유례 없는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연환경에 대한 정복 활동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의 그것들을 압도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오랜 세월에 걸쳐 찾아갔던 균형은 급속도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Animal domestication had two consequences for diseases. First of all, it gave us the germs that evolved into human epidemic diseases. And secondly, it permitted the dense populations necessary for maintaining an epidemic disease. 지금으로부터 1만 2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농경과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물을 길들이는 데에도 성공합니다.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밀접하고 빈번해진 동물과의 접촉은 각각의 숙주 속에서 서식하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들의 활동 반경이 인간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인구 증가입니다. 문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사는 인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마침내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5세기) 3억 5천만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1804년 10억 명을 돌파했고 120년 만에 2배로 늘어 20억, 다시 50년 만에 40억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이 조금 안 되는 78억에 근접했습니다. 더욱이 이 78억 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하나로 연결돼 있죠.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일종 78억 개체가 한 덩어리로 모여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7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이 77억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눈 감고 뛰면 내려앉는 곳이 인간이죠. 제일 많으니까. 게다가 또 인간이 가축을 길러주네요. 소, 돼지, 닭, 양. 얘네들이 지금 지구상에 제일 많은 동물이에요. 야생에 사는 포유류들은 이제 몇 마리 안 남았고요. 인간하고 인간이 기르는 동물이 거의 저 포유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 가려면 그냥 확률적으로 우리 아니면 우리 가축에 오는 거죠. 뭐 바이러스나 세균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하고 우리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이 그야말로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78억 인간을 탐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숙주가 없이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반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매우 특이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 무생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를 하면 증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죠. 바이러스는 표면의 단백질과 내부의 유전 물질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생명 전달의 메커니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타의 생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쉽습니다. 크기도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종종 세균과 비교되곤 합니다. 세균은 바이러스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어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절대 기생체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감염시켜야만 합니다. 숙주의 세포에 들어가 세포 조직을 약탈해서 성장하고 번식하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몸은 서식지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는 증식을 한 뒤 세포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세포에서 증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숙주의 몸속에 들어가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작고 가벼운 몸으로 그들이 유발하는 기침과 설사, 콧물이라는 운반선에 올라타 더 먼 곳으로 약탈 여행을 떠납니다.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입니다. Zoonosis is an animal infection that's transmissible to humans. It could be a virus, it could also be a bacterium or some other kind of a microbe, but usually now it's a virus. 70%, 60 to 70% of our infectious diseases are zoonotic diseases that we get from wild animals. 사실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건 인간이 그냥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거지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단지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거로 한정해서 보면 최근에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밝혀진 게 너무 많게 된 거죠. 어떤 병원체가 특정 종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 병원체가 숨을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숨을 곳, 즉 숙주 동물을 모두 없애지 않는 이상 병원체는 그 어딘가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이 종에서 저 종으로 옮겨가며 자신들만의 유리한 생존 환경을 찾아 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모든 변이는 우연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변이는 폐기되지만 유리한 변이는 보존됩니다. 자연 선택이죠. 바이러스의 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중요한 기회가 바로 종간 이동, 즉 스필오버입니다. 스필오버. 예, 흘러 넘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그 그릇 안에 우유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데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던지면 그게 튀어가지고 밖으로 튀죠. 그러면 그 바깥으로 넘치는 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바이러스가 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가 되면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죠. 최근에 이런 인수공통감염병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가장 작은 병원체 바이러스는 스스로 성장하거나 생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 자신들이 감염시킨 숙주의 세포에 기생하며 증식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변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등 생물에게서 일어나는 변이란 돌연 변이를 뜻할 만큼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게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높은 빈도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특히 RNA 바이러스에서 이런 변이는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DNA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어 복제 오류를 스스로 교정합니다. 반면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는 복제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런 RNA 바이러스들이죠. DNA는 사실은 그렇게 에러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RNA는 일반적인 RNA 바이러스는 무작위로 그냥 갖다 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QC나 QA 기능이 없어요. 그냥 생산하면 무조건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고 무조건 병원성이 강해지거나 독해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분들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사람한테 병원성이 세지고 치사율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RNA 바이러스 자체가 돌연변이의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 중에 이런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유독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유전자의 개수가 적고 복제 주기가 짧아 엄청난 속도로 증식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48시간 동안 최대 100배로 증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증식은 더 많은 복제 오류를 이야기하며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인간을 비롯한 고등동물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간 누적된 변이를 통해 아주 서서히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온 것과 비교하면 단 몇 분만으로도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거의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선 진화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생물체가 진화하는 목적이 생존이잖아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만약에 생존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모양을 계속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변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 그 중에서 그렇게 생존 목적에 맞는 변이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속도가 대신 우리 같은 거대한 생물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런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생물체는 자손을 남기려고 하고요. 자손을 남길 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유성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는데 다양성을 꼭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바이러스는 사실은 그런 유성 생식을 하는 놈이 아니고 이상한 식으로 레고처럼 결합을 해서 자기 자손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변이를 자꾸 가지게 돼요. 즉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엄청난 속도의 증식, 그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이.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얻게 되는 것은 새로운 열쇠입니다.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포를 감염시켜야만 합니다. 증식에 필요한 생물학적 도구들이 숙주의 세포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숙주의 세포에는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는 자물쇠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체입니다. 동물들은 종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조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용체에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자물쇠와 맞는 열쇠를 찾기 위해 반복적인 변이를 해야만 합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쳐 표피에 있는 돌기의 모양을 바꿉니다. 종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순간이죠. 만약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나타났다면 바이러스가 새로운 열쇠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바이러스 X의 탄생이죠.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왜 감염이 잘 안 되냐면 그 바이러스 단백질과 수용체가 결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원래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우연한 기회에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껍데기에 있는 그 스파이크라는 단백질이 모양이 살짝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세포 표면에 있는 그 ACE2라는 수용체의 결합을 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필오버가 일어나는 조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우리는 좀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니파라는 곳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름을 따 니파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되죠. 이 바이러스의 감염 초기 증상은 고열과 구토 등 일반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나흘이 지나면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병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감염자들의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환자가 양돈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됐죠.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양돈장에 대대적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00만 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살처분됩니다. 감염구역으로 지정된 양동장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추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진범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랜 연구 끝에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 이전에 과일 박쥐로부터 유래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 세계로 오게 된 걸까요? 원래 이 일대는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대규모 양돈장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숲을 헐었습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을 먹으며 살아가던 과일 박쥐들은 일순간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박쥐들이 찾아낸 것은 망고였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망고 재배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박쥐는 침과 오줌이 묻은 망고 조각을 돼지 우리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돼지가 먹은 것은 망고뿐만 아니라 니파 바이러스이기도 했죠. 그리고 돼지는 다시 사람에게 니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치사율 58%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지금도 여전히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니파의 재앙은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까요? 박쥐, 돼지, 아니면 사람의 책임일까요? 니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종간 이동, 즉 스필 오버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문제의 과일 박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동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4년 전 호주에서도 박쥐는 핸드라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핸드라 바이러스 역시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전 농업으로 서식지를 잃은 과일 박쥐가 호주까지 날아와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엔 지구 온난화에 따라 모기에게 유리한 서식 환경이 조성되면서 출몰했습니다. 지카 유행이 시작될 무렵인 2015년 지구는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에볼라,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은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인 영장류를 무분별하게 사냥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숲으로 난 길은 언제나 파멸에 이른다라는 제가 문장을 쓴 적이 있는데, 목재 회사 또는 뭐 광업 회사 이런 데서 그런 정글 한복판으로 거의 고속도로 수준의 큰 길을 내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사냥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깊은 정글 속으로 사냥꾼들이 들어가죠. 아프리카 뭐 케냐 수도 나이로비 같은 이런 곳에 오늘의 특별 메뉴 해갖고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코뿔소 들어왔습니다. 기린 들어왔습니다. 악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날 한 2가지 종류의 야생동물 요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걸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 한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파리나 런던 시내 한복판에도 그런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런 레스토랑에 고기를 대기 위해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이게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가서 잡아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동물하고 거리만 유지하면 절대로 안 걸릴 병인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자꾸 가서 야생동물들을 건드리고 잡아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죠. 이거는 절대로 야생동물의 죄가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평가해도 이건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일입니다. 박쥐는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동물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가 아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박쥐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이죠. 왜 박쥐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박쥐는 쥐처럼 설치류라든가 새와 같은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젖먹이 동물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박쥐입니다. 전체 포유류의 4분의 1이나 되죠. 물론 우리 인간도 포유류에 속합니다. 인정하긴 어렵지만 박쥐와 인간의 유전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박쥐들은 군집 생활을 하면서 최대 수백만 마리가 같은 공간에 서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박쥐가 같은 동굴에 살기도 하죠. 오랜 세월 많은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아온 박쥐는 바이러스와의 공생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박쥐는 진화적으로 초창기 때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그런 박쥐가 아마 살아남았겠죠. 박쥐 몸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물질 중에 가장 좋은 물질이 인터페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인터페론 베타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야 유도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박쥐는 인터페론 베타를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다 변형시켜버리거나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못 자라게 해요. 더구나 박쥐는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도 갖췄습니다. 밀집 생활과 이동 전파 능력, 바로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들입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 그리고 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점점 더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불과 12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과학자들은 세균도 곰팡이도 아닌 더 작은 병원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먼 옛날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같은 전염병들 역시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바이러스를 발견한 지 20년도 안 돼 세계는 대재앙에 휩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정작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좁은 참호 속에 모여있던 군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독감은 군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키스로 유명한 클림트 같은 화가도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약 100년 뒤 스페인 독감의 후손은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2009년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질병이 보고됩니다. 이 병에 감염된 환자는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추적 결과 이 병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별됐습니다. 돼지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진 이 바이러스가 바로 신종플루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대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체가 8가지 RNA 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이렇게 8가지 RNA 조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돼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8개의 RNA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똑같이 8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실 고유의 숙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 감염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아요. 단지 이 돼지에서는 동시 감염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돼지에서 이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때 만약에 RNA 조각이 섞이면, 예를 들면 돼지의 조각 6개하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각 2개가 섞이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다른 조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복제를 할 때 이 조각이 다시 섞이면, 예를 들면 이 돼지 인플루엔자 조각 5개랑 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각 2개, 그 다음에 사람 인플루엔자 조각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건 또 새로운 바이러스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한테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만약 이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이 돼지의 조각으로부터 온 것이면 사람으로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장애물이 없죠. 그래서 급속도로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팬데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은 실제로 한 10년 주기로 보통 발생을 한다고 여겨지는데, 보통 이제 1918년 팬데믹, 그 다음에 57년, 68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이런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새로운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돼지에서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이면서 대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도 아마 계속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확산, 즉 팬데믹으로 치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이러스 약 6천여 종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병을 일으켜 숙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신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치명성은 반비례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명성이 높으면 전염성은 낮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는 우리 인류의 오랜 친구죠. 이 사랑스러운 개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바로 광견병입니다. 흔히 광견병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는 한 번 전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만 명 이상이 광견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은 이미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한 번 접종을 받으면 평생 면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사망자가 그토록 많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광견병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와 아프리카 등은 빈곤 문제로 백신 보급률이 낮습니다. 인도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개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못해 떠돌이 개가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견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전파되지 않고 99%가 개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전파 원인과 경로를 통제하기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물론 개에게도 백신 접종만 잘 이루어진다면 광견병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망자 숫자가 보여주듯 치명적인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염성의 측면에서 광견병은 그다지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반면 2009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는 0.1% 미만의 낮은 치사율을 기록했지만 무려 2억 명 이상을 감염시킨 팬데믹이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55%에서 95%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걸리면 다 죽는다고 봐야죠. 근데 에볼라가 퍼질 때 보면은 이렇게 몇만 명 단위까지 퍼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몇백 명, 맥시멈 가야, 최대한으로 가야 몇백 명 이상에서 그냥 끝나요. 그 얘기는 다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뭐 1%, 2% 내외에 매우 낮은, 그러니까 에볼라와 비하면 매우 낮기는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사람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절대 죽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감염이 되니까 병원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다가 악화돼서 죽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가 되면 사람들이 치사율이 원래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이탈리아의 사례나 한참 혼돈을 겪을 때 중국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치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와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만나 치사율과 전염력이 모두 높은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마리가 넘는 흰 백조를 보고 또 보면서 견고하게 다져진 정설이 검은 백조 한 마리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검은 백조 한 마리로 충분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독감이요. 치사율이 0.1%가 안 돼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0.07%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0.1%가 안 되는 그런 치사율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다라고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엄청난 전파였죠. 엄청난 전파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1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사람이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요 두 바이러스가 합쳐지면 이거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폭발적인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치사율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현실에서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바이러스의 변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WHO는 인류가 처한 이러한 위협을 디지즈 X, 즉 질병 X라고 명명했습니다. 언제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은 점점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 이곳은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는 오명도 함께 얻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은 이름처럼 수산물을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생 동물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치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까지 각양각색의 야생 동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파는 이 시장은 바이러스의 종간 이동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 사스가 처음 발생한 곳도 중국 광저우시의 한 야생동물 거래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야생동물들은 산채로 거래되고 현장에서 도살됩니다. 동물의 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사냥하고 판매되고 있죠. 정부의 단속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야생동물을 찾는 수요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사양고양이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밀렵과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사람에게 직접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천상갑은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왕성한 동물로 꼽힙니다. 자양강장 효과가 있고 그 비늘에 약효가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한 박쥐 역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복을 뜻하는 중국어 발음과 비슷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한 부를 과시하기 위해 박쥐 요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이유로 야생동물 고기를 먹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서구에 의해 본격화된 금광 채굴, 벌목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프리카 밀림 깊숙한 곳까지 진출했고 대규모로 동원된 가난한 인부들을 위한 고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의 야생동물들을 사냥해서 파는 부시미트가 인기를 끌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생 박쥐뿐만 아니라 침팬지 고기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을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던 동물들이죠. 먹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냥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의 피와 분비물 그리고 그 속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사람과 접촉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사한 저녁 식사 테이블에 올라온 스테이크는 소의 살과 피입니다.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도축되었는지는 누구도 구태여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This pandemic is not just something that is happening to us. It's something that reflects things that we have done. We ultimately have caused this, and not just Chinese people, but everyone around the world. There's enough responsibility to go around for everybody because of the choices that we make, because of the way we consume, because of the way we reproduce as humans. Yes. 인류가 최초의 가축화에 성공한 후 1만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대부분의 가축들은 초밀집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자연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조류와 포유류의 개체수는 60% 이상이 감소했고 최소 543종의 육지 척추 동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폭발과 교통의 발달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비행기의 속도와 같아졌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들은 호시탐탐 스필오버의 기회를 노리며 코로나 2상, 코로나 2.5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올지, 인플루엔자가 올지,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우리에게 다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인데 단지 인간은 추정할 뿐이죠. 아, 코로나가 왔으니 또 올 수 있겠다. 두 번째는 maybe 인플루엔자일 거야. 인플루엔자가 가능성이 있죠. 만일 앞으로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그 새로운 바이러스의 백신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좀 준비됐나 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계속 겪어야 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And it would be very, very dangerous and bad if the next one came, for instance, an influenza pandemic, while we're still dealing with this one. Cross your fingers that we don't have an influenza pandemic while we still have not yet solved the COVID-19 pandemic. 방심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바이러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경쾌한 환호성을 들으면서 리웨는 그러한 기쁨이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일러주기 위해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놓고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